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자겸이 난 요청의 서경 천도운동 등으로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 즉 어떻게 흔들렸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이 문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되면서 일부 지방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 세력을 과거와 음서를 통해 중앙관료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들 중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도 관리, 할아버지도 관리, 증조 할아버지도 관리, 고조 할아버지도 관리,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집안을 문벌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개경에 거주하며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고, 왕실이나 다른 유력한 문벌 귀족 집안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가문이 곧 파워를 가지는 집안을 문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은 가문을 뜻하는 말이며 벌은 신하의 공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문벌이란 대대로 내려오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유력한 가문을 뜻한다. 이렇게 문벌의 뜻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의 대표적 격이라 할 수 있는 이자겸이 1126년에 어떻게 난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소수의 문벌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데, 이 중에서 현재 인천이라 할 수 있는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실의 외척, 즉 외가 세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나갔는데요. 이러한 이자겸이 어떻게 외척으로서 힘을 행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식표 가운데 맨 위를 보면 문벌 귀족 사회의 대표적 격이자 경원 이씨의 이자겸이라는 인물인데, 이자겸 집안은 대대로 고려 왕실의 왕비를 많이 배출했던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겸의 둘째 딸을 고려 16대 왕 예종에게 왕비로 시집을 보내게 되고, 이들 둘 사이에 17대 인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인종의 옆을 보면 현재적 시각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인종이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 즉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자겸이 생각하기에 인종의 왕비 집안이 자신의 집안이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 배출되게 되면 자신의 힘이 약해질 거라는 생각하에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자기 외손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로써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으로서 이런 중첩된 외척 관계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왕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 예시가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글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왕태자와 대등한 대우를 받았다. 자신의 생일을 왕과 같이 인수절이라 부르고, 사방에서 바치는 음식 선물, 즉 뇌물이 넘치게 들어오니 썩어서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다. 조금 과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자겸이 왕과 똑같은 생일이라 명칭을 갖게 되고 여러 뇌물을 받은 결과 엄청난 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자겸이 왕의 권력을 넘어서게 되니까 인종은 자신을 따르는 측근 세력들을 동원하여 이자겸을 축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친한 동무였던 척준경의 힘이 무서기 때문에 척준경의 힘을 먼저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을 먼저 제거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 이자겸과 척준경이 1126년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왕이었던 인종이 이자겸의 집에 납치, 즉 구금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려 궁궐의 90%가 거의 다 불에 타버린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종이 이자겸과 척준경의 불화를 이용을 해서 척준경을 포섭해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척정경도 축출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난의 결과
결과를 보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 즉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자겸과 왕을 따르는 측근 세력, 이렇게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또 왕권이 실추되게 됩니다. 인종이 한때는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 왕이 신하에게 납치된다든지 아니면 신하가 왕의 권위를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궁궐의 거의 대부분이 불타버린다든지 이러한 사건에 따라서 왕권이 실추되게 되는데, 이러한 왕권 실추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서경 출신의 사람들을 인종이 등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1135년에 요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종은 서경 출신의 스님이었던 묘청과 관리 정지상 등등 서경 세력을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궁궐의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서경 세력들이 이 궁궐의 불타버림의 틈을 이용해서 서경으로 현재 평양으로 천도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들이 요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경의 척신의 난이 발생하게 되고, 왜 개경의 궁궐이 불에 탔는가? 이것은 개경의 땅의 기운이 닿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청 내가복인데 서경에서는 대화세, 크게 번화할 세력이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서 서경, 즉 평양으로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경 천도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서경 세력들은 칭제거는 황제라 칭하시고 연호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동시에 당시 우리 고려가 사대를 하고 있던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경 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바로 훗날 삼국사기를 쓰게 될 김부식 등등의 개경 세력들이 이 천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들 개경 세력들은 왜 서경 천도를 반대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도가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지게 되면 묘청과 정지상 등등의 힘이 세질 거고, 자신들은 그런 지역적인 기반을 잃기 때문에 김부식 등등의 개경 세력들은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팽팽하게 천도를 주장하고 반대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왕이었던 인종이 요 서경으로 천도가 잘 되고 있는가, 새로운 궁궐 대화궁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인종이 행차를 하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세게 불더니만 말과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심지어는 인종이 실종되고 있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조금 봄날에 서리가 내려서 말이 죽고 낙타가 죽고 또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대화궁에 벼락이 30여 번이나 친다든지 상당히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번화하려고 큰 꽃을 피우려고 여기 서경으로 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인종의 마음이 조금씩 서경으로 가자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종이 느닷없이 개경에 이런 불타버린 궁궐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개경의 궁궐이 다시 지어져 버리면 서경의 천도가 자칫하다가는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묘청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인종이 서경으로 행차하다가 평양 옆에, 현재 서경 옆에 있는 요 대동강쯤을 지나게 되는데, 묘청이 갑자기 폐하 저기 보십시오. 지금 대동강에 5색이 영롱한 빛깔이 막 빛을 발하면서 폐하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강과 서경이 길지 상당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용이 탐을 내서 용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 용의 침이 뿅 떨어져가지고 대동강에 뿅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용의 침이 5색 빛깔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개경 사람들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대동강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묘청 등등의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묘청이 인종이 행차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주머니 안에다가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떡을 넣게 되고, 이 떡을 대동강 안에 탁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 안에 있던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면서 5색의 영롱한 빛깔을 띠게 되는데, 묘청이 이것을 왕을 속여서 용의 침이다 말하게 되니까 이 사실이 결국 발각되게 되고, 인종이 결국 묘청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개경의 천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경 천도가 중단되게 되니까 묘청이 1135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묘청의 난, 같은 말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식 등등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이 반란은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묘창의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을 읽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묘창이 말하기를 서경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새 큰 꽃이 필 수 있는 힘, 크게 번화할 힘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약 이곳에 대화궁이라 하는 궁궐을 짓고 천도를 하신다면 폐하께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대하고 있는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우리 고려에게 한골 갈 것이요 또 주변의 36국이 모두 폐하께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천도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천도에 대해서 김부식이 반대를 하게 되거든요. 올해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만약 풍수지리상 좋은 땅이라면 이렇게 하늘이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게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 있는 이런 묘청에 관한 글이라 썼거든요. 서경 전투는 곧 낭불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다. 이런 낭은 우리의 전통 사상 중에 하나라고 수 있는데 낭불양가의 대표가 묘청이고 유가의 대표가 김부식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적인 유교 사상이 정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찌 1000년내 제1대사건,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 야기되는가라고 안타깝게 말했던 게 신채호의 글이라서 했습니다. 이때 신채호가 말하기를 묘청이 경거망동에서 큰 일을 망쳐놨다라고 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과정이 왔고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결과인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